이사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CDMC 온 지 한 1년쯤 됐는데요. 제가 처음 와서 사업장 발표 그냥 했고, 또 사업장 발표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 현실에서 얼마만큼 적용됐는지, 그리고 또 CDMC 와서 신앙의 깊이라든가 또 기도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훨씬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 사업장 발표 오늘 그 플랜했던 기업 비전, 플랜,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도 같이 이 그 사업장 비전을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필요와 당위성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발표하러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사업장 발표를 할 때 저희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2025년까지 분사무소 200개를 설치하고 2030년에 포도나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를 했고, 또 지금 하루하루가 제 책상으로 딱 붙여져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도 붙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자기 판넬에다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목표를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게 공유했을 때 또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더 빠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CDMC 와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책을 썼는데 전 책은 공무원일 때 공무원 20년 했거든요. 공무원 20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사업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사업 계획서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 지금은 이 계획서대로 쭉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비전과 계획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저는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비전과 계획이 없는 사람과 그냥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신앙 깊이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목표와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신앙심을 깊게 만들고 오히려 더 자기 만족이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할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행인이 그 산책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서 살려줘라고 외치는 거죠.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놓을 수도 있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시 외치는 거죠. 누구 없어요? 다른 누구 없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 낭떠러지 밑에 그냥 이게 받침대가 있어서 놓으면은 살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고 실체가 없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을 제가 성경을 오늘 아침에 구절 찾아봤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식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사실은 제가 아침마다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누나가 암으로 돌아가신 누나도 있고 또 암으로 재수술하고 다시 회생으로 온 누나도 있고 그때 신앙심 없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누나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한 누나는 사라졌고 한 누나는 돌아가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그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냐면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게 포인트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업장 비전 발표할 때도 제가 1억 매출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저는 항상 느낌으로 기도를 한다. 1억 매출 달성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이에 기도의 형식과 틀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나의 그런 사업장의 비전과 목표가 오히려 더 빠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비전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목표를 발표하고 사업장 비전을 발표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식 속에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자라온 환경,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그런 잠재적인 의식은 뭐냐면 안 된다는 의식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사회적인 인격들을 형성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율을 지키고 안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이미 성숙된 단계에서는 이 부정적인 인식을 다시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것들,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해서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깨트리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열매가 있으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업적 목표와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러더라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식들이 그리고 저는 다 책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쓴 거 말고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카톡방에서도 한 줄 예 아니오만 써봤지 글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책을 쓴다는 것은 제일 놀라는 사람은 식구들. 공부도 제일 못하고 글도 한 줄도 안 써본 그 이병헌이가 책을 썼다는 게 굉장히 놀래요. 근데 저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치를 느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고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상상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글이 써지는 거예요. 한 꼭지를 딱 쓰니까 한 꼭지를 쓰면 50꼭지도 써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자리 잡힌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사업적인 목표, 비전,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이 항상 결과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 달성된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도도 이미 달성됐다는 느낌과 그런 것들을 느껴서 이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었다고 믿어라.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사업장 비전 발표가 왜 필요한지 이미 결과에서 생각하는 결과로 이게 결과로부터 봐야지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된다. 그런 걸 체험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책이 편하고
법무사 작년 1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또 뭐 코로나가 창궐 하고 모임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업장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못 만나고 보니까 제가 비전을 발표했다. 책 속에 써놨던 저희 사업 플랜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실행을 한 거예요. SNS 활동, 뭐 홈페이지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냥 열심히 뭐 모임 가입하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니면 책을 쓴 플랜대로 해라는 하나님이 계시했던지 코로나가 터져서 저는 진짜로 내가 설마 이거 예스는 활동을 왜 할까 필요성 당위성을 못 느꼈을 텐데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또 저희 사업장은 법원도 아니고 저기 그 마을 주택 그쪽에 있었잖아요. 누가 저 사무실을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창궐이 나를 SNS 마케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를 인지를 해주게 해주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월마다 매출이 차익 변곡이 있는데 매출이 안 좋을 때 항상 그 책을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사업을 계획했던 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마음을 되잡고 또 당연히 또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안 갔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쭉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정적인 인식, 저는 다 돈에 대한 개념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부모님은 거의 소장농이었는데 뭐 열마지기 정도 해가지고 7남매를 키우셨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막 빚이 1원도 있으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죽고 막 파산되고 막 인생 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시골집을 짓는데도 빚도 하나도 없고 근데 대신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세뇌에 박혀가지고 빚이 1원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저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도 어렵게 들어갔어요. 수업 팔아갖고 보내고 막 그랬는데 대학에도 용돈이 저는 한 달에 진짜 5만 원 썼어요. 5만 원. 지금 생각하면 이해도 안 가요. 저는 친구도 안 만나고 어쩌다 하면은 라면 500원짜리였거든요. 저 전북대 구내식당에 500원짜리 먹고 또 오토바이 중고로 사가지고 누나네 집에서 또 얹혀 살았는데 누나네 집에서 밥 먹으러 왔다가 또 학교 가고 저녁밥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달 용돈 500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공무원이란 취업을 했고 근데 그 돈에 대한 막 아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그 잠재의식에 거기다 반발 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한때는 또 하루에 뭐 연봉도 벌어보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 맞아 그 부채는 좋은 거야.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야. 그래 난 자산이 늘리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반발 심리로 또 그 우리 아들을 프로골퍼로 또 입문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제 불행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험난한 과정을 겪게 하고 나를 또 대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공무원 뭐 연봉 해봐야 4, 5천인데 둘이 합치면 1억도 안 되고 우리 생활비도 있고 그런데 주식이 잘 올라갈 줄 알았죠. 근데 이것도 모든 사업도 하나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식에 집중하다가 막 아들 골프한다고 막 그 시합도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막 주식도 신경 못 쓰고 아들도 신경 못 쓰고 그러면서 정말 극한 상황에 왔었고 또 결국은 이런 자기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일단 변화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저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했는데 편안한 공무원 직장 생활 20년을 마치고 저는 일단 정말 뭔가 아들 골프도 시키고 둘째 아들 또 예체능 검은고를 시키기 위해서 법무사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했고 다행히 제 목표와 비전을 딱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코로나 창궐의 위기가 SNS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제 오늘 임무는 뭐냐면 이 사업장 발표가 아니라 사업장 비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에 돈을 벌겠다는 것은 비전이 아니잖아요. 자기 구체적인 높은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설정이 되었을 때만이 자기 오늘 하나하나 일들 그리고 사업적 결정을 내릴 때 사업적 판단을 내릴 때 그 목표한 그 비전과 플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사업적 부침이 있다거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목표와 비전 플랜을 큰 테두리 내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겠다. 직원이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또 직원을 뽑을 때 나의 큰 비전, 분사무소 200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 또 사무장이 사실은 그 분사무소 낼 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장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사무장을 그러면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겠다. 이런 그 사업적 판단들이 결국에는 사업적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그냥 조금 주고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마인드였을 텐데 큰 목표와 비전과 플랜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결정과 판단이 이게 뭔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믿음의 문제, 그리고 또 경제학 서적을 더 많이 읽어봤지만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갔을 때 고난이 오고 뭔가 어려움이 오고 닥치더라도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비전과 플랜, 운영 계획을 딱 짜놓으면 그리고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플랜과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택과 판단을 할 거라고 나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사업의 청사진을 성공의 청사진을 바꾸는 네 번째 단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억을 달성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 나는 내 자산가 200억 자산가가 되겠다. 그런 것들을 선언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꾸고 또 거기에 이해를 하고 변화를 선택하고 선언을 했을 때 결국에는 플랜이 딱 쓰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선언을 했어요.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막 우주여행을 하고 하이퍼루프를 통해 갖고 동부에 서부까지가 한 3,000km 되는데 15분에서 30분에 주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와 비전이 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 하지 말라는 무한한 가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들을 믿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가 깔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지우고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을 때 일론 머스크의 그런 전기차 아니면은 우주여행 아니면 그 하이퍼루프의 그 열차 실행 이런 것들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도 얼마나 자기 선언을 대단하게 했냐면 나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겠다. 백만장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파트에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그런 일을 하고 다녔어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근데 아줌마들 키가 짜지.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나는 30살까지 백만장자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에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모든 것은 자기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장에 와서 선언을 하고 또 비전을 발표하고 플랜을 짜고 그러면 분명히 사업적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이게 너무 글씨가 작네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외적인 세상을 반영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먼저 갖춰야만이 외부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본인이 풍부하다고 믿는다면 이미 자기 목표에 달성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곳을 향해 믿음을 지니고 나아간다면 평범한 그 시간 속에서 예기치 않은 성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대가 구하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니라.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제가 폴마이어의 책에 굉장히 감을 받아서 폴마이어의 책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가져왔는데 성공을 위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목적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를 했는가, 또 구체화한 목적을 달성할 계획과 시한이 있는가, 언제까지 얼마를 달성하겠다, 막연히 내가 뭐 100억을 벌겠다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언제까지 목적과 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또 믿는가, 또 환경과 비판에 들어받지 않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강철 같은 각오가 더 있는가. 이게 이제 성공을 위한 그 평가를 스스로 매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이게 뭐 사실은 웃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항상 결과에 서 있습니다. 이미 됐다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월매출 1억을 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결과에서 생각하면서 기도는 항상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넷플릭스 아시죠? 제가 이제 한행에 있을 때 한 2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분의 창업자가 리드 헤스팅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때 그 창업 모토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비디오만 있잖아요. 비디오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한 2, 3만 원 했는데 그걸 빌려서 봤어요. 빌려서 보고 다시 반납하고 그때 기억에 한 5천에서 10,000원 했던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때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폴로 13호라는 톰 행크스 주연의 아폴로 13호. 아마 여러분들은 극장에서 봤을 수도 있고 비디오로 봤을 수도 있는데 이 리드 헤스팅스가 그 비디오 아폴로 13호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어요. 빌렸는데 뭐 술을 먹었든지 반납을 했는지 잘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돼가지고 딱 보니까 연체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체료가 비디오 대여료의 한 대여섯 배, 한 5만 원, 6만 원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전날 술도 먹고 막 짜증이 나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니 비디오 가게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연체료를 물리고 이렇게 짜증나게 이용을 하냐? 그 헬스장처럼 월 재생제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로드맵을 딱 설계를 한 거죠. 리드 헤스팅스가 한번 헬스장처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를 하는데 그 반성용 봉투, 반성용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빌린 가게에 가서 반납을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빌려가면서 비디오를 보고 다 봤어요. 2번이나 3번이나 다 보고 우체통에다가 반성용 케이스에다 넣고 우체통에다 쏙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대여진 그 비디오 가게로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비디오 대여업체는 사실 사양사람이잖아요. 비디오 테이프가 CD로 가고 CD가 온라인으로 가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대략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체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잘 연구를 해서 사업화를 한 거예요. 이 구닥다리 사업 모델에서 이렇게 큰 사업. 요즘에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 정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데 이 넷플릭스 회사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컨텐츠 자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경쟁자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생기업이고 비디오 뭐 대여방 사업에 정말 가시가는데 그때 당시에 강력한 선두주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여기 망했죠.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는 정말 몇천억의 그 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였고, 근데 월마트도 이 시장이 커지니까 나도 뛰어들겠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넷플릭스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저가 공세를 하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리드 헤스팅스는 사업의 질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D로 바뀌면서 지적 대여 서비스를 했어요. 대여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회원 가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회원 가입이 50만 명이 나면 블록버스터는 막 1000만 명, 2000만 명 게임이 안 됐죠. 근데 결국에는 과연 우리가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미국 50개 주에 다 회원 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만 3배가 높고 회원 수가. 그럼 왜 샌프란시스코만 회원 수가 3배가 높을까? 똑같이 회원 수가 40개 주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해답을 다 찾아보자. 연구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는 배급소가 있었어. 중앙보급소에 물류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물류센터가 있으니까 빨리 받아보잖아요. 빨리 받아보니까 거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역이 회원 가입자 수가 3배가 높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류센터를 확장해서 더 늘리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를 확장을 하고 회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블록버스터와 월마트 또 디즈니도 마찬가지. 디즈니도 하고 경쟁자가 됐어요. 이러면서 경쟁자가 튀어오는데 그 리드 헤스팅스는 사업의 본질을 일단 빨리 깨친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고 CD가 끝나고 온라인으로 올려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근데 사업 모델은 똑같잖아요. 월 정액제로. 지금도 아마 넷플릭스는 10,000원이면은 한 달 동안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렇게 성장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면서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마트도 이 비디오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우리는 넷플릭스한테 안 되는구나 하고 사업을 접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월 정액적으로 막 한 달에 막 몇천 달러, 1,000억, 2,000억씩 들어와요. 순이익이. 그냥 땅집에 헤엄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월 정액적 회원수가 만약에 1억 명이다 그러면 막 몇 조씩 나오는 거죠. 지금 아마 10억, 20명, 10억까지는 안 돼도 10억 명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큼 한 달에 들어오는지를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또 여기도 안 좋아하지 않고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어떤 화면에서 시청률이 확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떤 배우가 어떤 대사를 했을 때 시청률이 확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쭉 구축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제작사들은 수많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가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는 이미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에 어떤 배우의 어떤 대사를 쓰면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걸 이미 파헤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 만드는데 100억을 들었다면 여기는 1,000억을 써버려요. 왜냐? 성공 확률이 90%, 95%니까.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나 내용들을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넷플릭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확 뜬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그걸 알아본 거죠. 이게 뜬지 안 뜬지를
그동안 수많은 그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대본과 어떤 그 스토리와 이런 것들이 알았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업 비전, 플랜을 반드시 작성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의 길이 훨씬 더 빨라지고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